아버지, 저희 줄 재산은 남겨주셔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체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편견을 뒤엎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흙수저에 고생만 하다가 자수성가해서 남을 도우며 살고 있는데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자식들이 재산으로 말이 많네요. 제 인생은 이렇습니다. 1952년 충청남도 서산시 벌판리, 그때는 아직 서산이 시로 승격되기도 전이었죠. 바다와 맞닿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통금, 목선을 가진 어부셨어요. 그 배 이름이 행복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죠. 우리 가족에게 행복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안겨준 배였으니까요. 제가 5살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 바람을 가르며 출항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고, 저는 마당에서 우리 집 유일한 재산이었던 닭 3마리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쳤어요. 마을의 모든 배가 항구로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의 행복호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두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계속 물었죠. 엄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엄마,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다행히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빈손이었어요. 그물은 모두 찢어졌고 잡았던 고기도 다 잃어버렸다고. 그날 밤 방 안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대화는 평생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면 좋아요. 쌀도 떨어져 가고. 미안하오. 나라도 굶어야지. 애들은 굶길 수 없소.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양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다에 작은 양식장을 만드신 거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요. 우리 집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죠. 기와집은 꿈도 못 꾸고 판자와 거적대기로 만든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온 가족이 동원되어 대야를 이곳저곳 놓아야 했죠. 특히 기억나는 건 장마철이에요. 하루는 너무 비가 심하게 와서 지붕이 다 젖어버렸어요. 큰형이 지붕에 올라가 비닐을 덮으려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적도 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우리 형제는 5이었어요. 저는 막내였고요. 큰형은 16살 때부터 목수일을 배웠고 둘째 형은 14살부터 아버지 배를 도왔죠. 셋째 누나는 어머니와 함께 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넷째 누나는
이웃집 애기를 봐주며 쌀을 조금씩 받아왔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아귀찜을 만드셨죠. 그걸 큰 양푼에 담아 머리에 이고 5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장까지 가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머니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민머리가 되어가는 걸 봤지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괜찮다. 엄마는 행복하다. 10살 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처음으로 제가 장사의 재미를 알게 된 건 11살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셔서 혼자 장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귀찜 양푼을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한 그릇에 300원씩 파셨는데 저는 처음엔 200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아이고, 옥경이 아들이가? 엄마는 어디 가고 네가 나왔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싸게 팔았더니 금방 다 팔리는 거예요. 그날 저는 2번을 더 집에 가서 아귀찜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파시는 양의 3배를 팔았죠.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어보니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났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장사는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게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아침 일찍 팔 땐 300원, 점심때쯤엔 250원, 마지막 남은 건 200원.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했죠. 손님들은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얘가 어린 나이에 벌써 장사꾼이네. 그날 저녁 수익을 보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호야, 너는 커서 꼭 크게 될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때 아버지 손에 거친 굳은 살이 제 머리에 스치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늘 잘 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중학교 시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학생이었고 새벽과 저녁에는 장사꾼이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귀찜을 만들고 4시 반에는 장에 나가서 7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집에 와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로 달려갔죠.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실패할 때도 있었죠. 한 번은 국어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책상을 탁 치셨어요. 김정호, 너 또 졸고 있구나.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외쳤답니다. 아귀찜 한 그릇에 300원입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하지만 그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정호야, 너 매일 새벽에 장사하는 거. 선생님이 다 안다. 앞으로는 첫 교시에 졸아도 깨우지 않을 테니 중간중간 살짝 눈을 붙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까지 저를 이해해 주신 어른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에만 전념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잡았어요. 정호야, 장사꾼이 되고 싶다면 더욱 공부해야 한다. 세상을 알아야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조언을 따랐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어 시간에 배운 말솜씨가 장사에 도움이 되고 수학 시간에 배운 계산법이 장부 정리에 쓰이더군요. 특히 사회 시간에 배운 경제 개념들,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왔던 그날, 아버지의 양식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3년 동안 정성껏 키우던 우럭들이 모두 쓸려 나갔죠. 빚만 2천만 원.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들어오셨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그리고는 엉엉 우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대학은 포기하기로. 어머니가 말리셨죠. 안 된다. 너만큼은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16입니다. 어엿한 남자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의 큰형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서울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서울 가게 해줘. 나도 돈 벌어서 아버지 빚 갚을래. 형은 처음에 크게 화를 냈어요. 이 자식아, 너까지 공부를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가난해서 못 벗어나. 하지만 제가 한 말이 형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형, 난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배우려는 거야. 세상을 직접 배우고 싶어. 결국 형이 허락했어요. 단, 2가지 조건이었죠. 첫째, 틈나는 대로 검정고시 공부를 할 것. 둘째, 절대로 불법인 일은 하지 말 것. 그렇게 저는 16살의 나이로 서울행 야간 열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질 때 어머니가 몰래 주신 10,000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서울아. 내가 간다. 1968년 11월 17일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서서 처음 느낀 건 두려움이었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차들의 불빛,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 고향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지더군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를 꼭 쥔 채 형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청계천으로 향했죠. 청계천,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악취가 나는 시궁창 같은 물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반자촌이 빼곡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어요. 오늘도 대박. 여기 좀 봐요. 이것 좀 사세요, 아저씨. 싸게 드립니다. 싸게. 그 소리들이 마치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형이 소개해준 목공소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주소는 청계천 사가 뒷골목 쪽방촌 안쪽.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주소죠. 드디어 찾아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너무 어리구만. 목수일은 힘들어. 짐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죠. 저 월급을 받자마자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2,000원을 집으로 보내고 1,000원으로는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쌀 한 대, 김치, 그리고 라면 5개. 그게 제 첫 월급으로 산 것들의 전부였어요. 잠자리는 목공소 창고였어요. 겨울밤이면 너무 추워서 자다가도 깨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잡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자네, 이제 목수일도 배워볼래? 목수일을 배우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호야, 나무를 보라. 나무의 결을 읽어라. 처음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나무를 보면 나무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비가 온 다음 날이었어요. 창고에 있던 나무들이 습기를 머금어 조금씩 휘어 있는 걸 발견했죠. 그때 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보이나? 나무마다 성격이 있다. 이렇게 휘어지는 놈은 창문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단단한 놈은 기둥감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결이 있다는 거.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본 나무의 결은 어땠는지, 손님들의 표정에서 읽은 결은 무엇인지, 시장의 흐름에는 어떤 결이 있는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주인 아저씨가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정호야, 이제 내가 직접 손님을 받아봐라. 첫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부엌 찬장을 맡게 됐는데 손님은 50대 아주머니셨어요. 아이고, 너무 어린앤데.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때 저는 6개월 동안 배운 걸 모두 쏟아냈죠. 어머님, 이 나무는 강원도 횡성에서 온 참나무입니다. 습기에 강하고 뒤틀림이 적어서 부엌에 딱 좋아요. 여기 결 보이시죠?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어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 처음 보네. 그렇게 첫 거래가 성사됐어요. 게다가 그 아주머니가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주셔서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죠. 20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청계천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하나도매라는 의류 도매상이었는데 문이 닫혀 있고 금매 딱지가 붙어 있었죠. 그때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운명이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그분은 당시 60대의 노신사셨는데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더군요. 3평남짜리 가게였는데 권리금 포함해서 500만 원. 그때 제가 모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더 얼리는 마음으로 노신사를 찾아갔죠. 사장님, 제게 이 가게를 맡겨주십시오. 지금은 50만 원밖에 없지만 3년 안에 나머지를 모두 갚겠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자네, 뭘 해봤나?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16세 서울에 올라와 목수일을 배운 것, 새벽마다 일기를 쓰며 장사의 결을 연구한 것.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네가 내 젊었을 때와 똑같구먼. 나도 16세 서울 와서. 그리고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세. 5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3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내게. 대신 내가 자네에게 30년 장사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신사는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야, 이제 막 시작이야. 내일부터 진짜 지옥 훈련이 시작될 텐데. 스승님과의 첫 수업은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정호야, 도매시장의 심장은 새벽 2시부터 뛰기 시작한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스승님을 따라 동대문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스승님은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날, 오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걸음만 세어라. 저는 당황했죠. 하지만 말씀대로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었어요. 둘째 날, 어제 세어본 발걸음 중에 어느 방향이 제일 많았지?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뭘 사는지 봐라. 셋째 날이 되어서야 스승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바지를 사더군요. 그쪽에 있는 공장에서 마감이 좋은 청바지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스승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거다. 한 달이 지나자 스승님이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걸로 내가 직접 물건을 사와라. 단, 3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절대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사지 마라. 둘째, 내가 직접 입어보고 싶은 옷만 사라. 셋째, 판매가는 내가 정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에 갔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죠. 검정 면바지. 다들 청바지만 살 때였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승님이 물으셨죠.
왜 하필 검정 면바지지? 요즘 젊은이들이 편한 걸 찾더라고요. 청바지는 빳빳하고 불편한데 이건 편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검정 면바지로 시작한 제 첫 독립 판매.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이거 뭐예요? 새로 나온 검정 면바지입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손님이 바지를 입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진짜 편한데요? 가격이 얼마예요? 그때였어요. 스승님의 세 번째 규칙. 판매가는 내가 정해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2,500원 정도가 적당했을 텐데, 저는 과감히 3,000원을 불렀습니다. 이 바지는 3,000원입니다. 엥? 다른 데보다 비싼데. 네, 하지만 편하시다면서요. 이건 단순한 바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편하게 해줄 동반자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3장 주세요. 회사에도 입고 다니고 싶네요. 그날 하루 준비한 100장이 전부 팔렸습니다. 다음 날은 200장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다 팔렸고 일주일 만에 1,000장이 완판됐어요. 스승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호야, 오늘 내가 깨달은 게 뭐지? 네.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물건을 팔 때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야 한다. 둘째, 손님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셋째,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한 달 뒤 시장에 똑같은 바지가 2,000원에 나왔어요. 가게 앞에 손님이 뚝 끊겼죠. 그날 밤 스승님께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어떡하면 좋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스승님은 평소와 다르게 소주를 꺼내셨어요. 정호야, 이제 진짜 장사를 배울 준비가 됐구나. 네? 그동안 제가 한 건 장사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건 그저 물건을 판 거였어. 이제부터가 진짜 장사의 시작이야. 스승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장사에는 3가지 바다가 있다. 첫째는 빨간 바다. 경쟁이 치열해 피를 보는 곳. 둘째는 파란 바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곳. 셋째는 하얀 바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넌 지금 빨간 바다에 빠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남은 재고 전부를 세탁소에 맡겼어요. 특수 세탁을 해서 원단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게 간판을 바꿨어요. 편한 바지 전문점. 이제는 단순히 바지를 파는 게 아니라 체형별 맞춤 상담을 시작했어요. 손님, 허리는 28인데 허벅지가 도시락통이시네요. 이쪽 라인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아, 종아리가 가느다고 고민이셨죠? 이 디자인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수선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것도 즉석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격이 비싸도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 바지는 좀 비싸도 입었을 때 기분이 다르네요. 친구한테도 추천해줘야겠어요. 한 달 뒤 매출이 예전에 2배가 됐을 때 스승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알겠지?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야. 사람들은 바지를 사는 게 아니라 천안함과 자신감을 사는 거란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스승님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호야, 이제 내가 이 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을 때가 됐다. 스승님 아직 3년이 안 됐는데요.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스승님의 병이 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죠. 스승님,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울지 마라. 대신 맨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두마. 스승님의 마지막 숙제는 이거였어요. 3개월 안에 가게 3개를 더 내라. 실패해도 좋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작은 장사꾼으로 남을 거다. 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시장 조사를 했죠. 지하철역 주변의 유동인구를 일일이 조사하고 각 상권의 특성을 분석했어요. 결국 3군데를 점찍었습니다. 신당동, 왕십리, 그리고 청량리. 신당동 가게를 얻을 때의 일이에요. 건물주가 처음엔 저를 의심의 문초리로 보셨죠. 젊은 양반이 보증금은 있어?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전 건물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보증금 대신 월세를 2달치 선납하고 3개월 안에 이 건물 1층의 가치를 2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당동 가게.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건물 외벽을 전부 도색하는 거였어요. 편한 바지가 편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큰 간판도 달았죠. 한 달 만에 그 건물 1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건물주는 깜짝 놀라셨죠. 3개의 가게가 모두 자리를 잡았을 때 스승님이 마지막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정호야, 이제 난 편하게 눈을 감겠다. 스승님, 아직 가르쳐 주실 게 많은데요. 아니다. 진짜 장사는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야.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문득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사는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일기 쓰는 방식을 바꿨어요. 매일 밤 3가지를 적었죠. 1. 오늘 발견한 기회. 2. 오늘 범한 실수. 3. 내일의 도전. 어느 날 일기를 보니 특별한 패턴이 보이더군요. 손님들이 바지만 찾는 게 아니라 전체 코디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신당동 매장을 전면 개조해서 토탈 패션숍으로 바꾼 거예요.
직원들이 걱정했죠. 사장님, 바지로 성공했는데 왜 위험한 도전을 하시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스승님이 그러셨어. 장사꾼은 물결을 따라가지만 사업가는 물결을 만든다고. 그리고 첫날부터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젊은 여성분이 오셔서 코디를 받으셨는데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신당동의 작은 가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뺨친다.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어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손님이 몰렸죠.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제 나이 43세, 매출이 월 1억을 넘어서고 직원이 50명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한 신사가 찾아오셨어요. 백화점 MD 부장이라고 하시더군요. 김 사장님, 저희 백화점에 매장 하나 내시죠. 네? 백화점이요?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김 사장님 매장 스타일링이 대단하다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우야, 장사에는 세 가지 바다가 있다. 백화점은 분명 빨간 바다였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도 적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었어요. 백화점 입점을 거절한 겁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죠. 부장님, 제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했어요. 모든 매장을 정리하고 청계천 주변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은행에서도 말렸어요. 김 사장님 무리수예요. 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청계천이 복원되면 이 지역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거라고.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안주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멈춰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첫 발언자가 우리 회사 최고 참인 박 부장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15년입니다. 사장님 따라오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죠. 저도 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믿으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장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략회의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11시까지 회의를 했죠. 청계천 지역 모든 건물의 도면을 펼쳐놓고 어떤 건물을 어떤 순서로 매입할지. 첫 타겟은 을지로 입구의 낡은 4층 건물이었어요. 은행 해출 30억, 사채 20억, 생각만 해도 아찔한 금액이었죠. 계약 당일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본점에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은행장님을 찾아갔어요. 행장님,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제 모든 걸 은행에 넘기겠습니다. 행장님은 제 눈을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자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 네,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러자 행장님이 갑자기 웃으시더니 자네 같은 사람 오래간만이야. 젊은 시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45억 전액 대출을 승인해 준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새 울면서 술을 마셨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죠. 매일 아침 6시 저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인부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설계도를 구해서 밤새 연구했죠.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사람들의 동선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였어요. 특히 을지로 입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이동이 생길 것이 분명했죠. 저는 즉시 모든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퇴직금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말했죠. 김 사장님, 미쳤어요? 이 낡은 건물들을 이런 가격에 사다니.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은행을 돌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청계천이 복원되면 이곳은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들의 가치는 바닥이지만 3년 후엔 최소 3배, 5년 후엔 5배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한 지방은행에서 승인이 났어요. 김 사장님, 우리도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건물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득하고 때로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2005년 10월 1일 청계천이 완공됐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개장 첫날 제가 매입한 건물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 임대 문의 좀 할게요. 혹시 매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루에만 5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매입했을 때 평당 800만 원이던 건물이 순식간에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큰 기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건물들을 모두 매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은 현 시세의 2배를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 파시면 엄청난 차익이 날 텐데요. 제가 답했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위한 밑그림이야. 저는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전통 시장 상인들을 위한 현대식 상가로, 2층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3층 이상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어느 날 예전에 노점을 하시던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김 사장님, 저 이제 정식으로 가게를 갖게 됐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진짜 가게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2006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제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스승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가 됐다. 그날 오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름한 차림의 그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김 사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20살에 서울에 와서 5년째 장사를 배우고 있는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청계천에서 짐을 나르며 꿈을 키우던 그때, 스승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그때. 그날 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청년 사업가 육성센터로 바꾸기로 한 거죠. 직원들은 걱정했어요. 사장님 임대료만 해도 월 1억이 넘는 건물인데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난 스승님께 받은 게 임대료 감면이 아니었어. 인생을 바꿀 기회였지. 첫 모집 공고를 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한 겁니다. 50명을 뽑으려던 계획을 급히 수정해서 100명으로 늘렸죠. 그리고 시작한 것이 청년 사업가 육성 프로그램. 청년 사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첫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청년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목이 메더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김 회장님, 저희는 압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저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스승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첫째, 날 하루 종일 시장에 인파를 세게 했습니다. 둘째, 날 사람들의 발걸음, 방향을 분석하게 했죠. 셋째, 날 그들이 무엇을 사는지 관찰하게 했고요. 청년들이 물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다려봐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청년이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점심시간에 이 거리를 지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건강식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런데 이 근처엔 건강식 전문점이 없습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에게 제안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나? 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자본이. 자본은 내가 투자하지. 대신 내 열정을 보여줘. 그렇게 시작된 건강한 그릇이라는 가게. 첫 달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분점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했죠. 그 청년이 1년 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회장님, 투자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답했죠. 갚지 마. 대신 다른 청년을 도와줘. 그렇게 시작된
청년 육성 프로젝트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첫 기수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두 번째 모집에는 꽤 많은 지원자가 몰렸어요. 규모가 커지고 제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더 많은 청년을 도와야 하는데 그때 첫 기수 출신들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도 멘토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멘토링 체인 시스템입니다. 성공한 1기 출신이 2기를 가르치고 2기가 다시 3기를 가르치는 어느 날 한 청년 사업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이번에 첫 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 이익의 30%를 펀드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청년은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다른 청년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을, 작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50세 출발 프로젝트 IMF로 무너진 중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죠. 62세의 한 아저씨가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평생 해온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40년간 구두방을 하셨대요. 저희가 도와드려서 프리미엄 수제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지요. 2023년 제 나이 71세가 되던 해에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회장님, 왜 이 나이에? 이미 충분히 성공하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사업가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투기가 아닌 가치 있는 투자를 가르쳐주고 싶었죠.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71세의 노인이 청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제게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들에게 부동산의 진짜 가치를 설명해주고 시험장에서는 특별한 일도 있었죠. 옆자리 청년이 떨고 있기에 손을 잡아주었더니 그 청년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힘낼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제가 포기할 순 없죠. 합격자 발표 날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사무실에 꽃다발을 가득 보내왔어요. 한 청년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장님의 뒤를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계속 이어지는 것. 이제 제 나이 72세.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꿈을 꾸었지요.
얼마 전 의사가 말하더군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청계천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전 재산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놀라더군요.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만 가족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고민이 많았다고. 코로나 때 사기꾼을 만나서 집이 많이 어렵고 분할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 중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사실 그것도 모르고 이님이 기관에 아들이 울더군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으기 애매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히 그 상황을 알게 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에 투자자들이 되고 멘토가 되어준다고 하더군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에서 다 모여서 맞춤형 창업 지원 센터처럼 만들어 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지원하자고 모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출발하고 선순환된다는 긍지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와줬던 청년이 이제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청년 지원에 기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수익도 많이 줄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 병원에서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사실 재산을 다 썼습니다. 대신 사람이라는 재산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교육 지원이나 멘토링을 연결해주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었습니다. 16 소년이 청계천에서 시작해 이렇게 큰 꿈을 꾸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이룬 게 아니었다는 걸요. 스승님의 가르침, 아내의 믿음, 직원들의 충성, 청년들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72세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꿈꾸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김정우 회장님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한 인간의 완성된 삶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 2막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